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약 6개월 전에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일을 공유하고 싶어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죠.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했는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대학을 나오지도 않고 게다가 여자인데 누가 대우해주겠어요. 거기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려 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이후 다른 회사에 들어갔지만 받는 대우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4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났을 때도 결혼 생각은 딱히 없었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남편에게 마음이 움직여서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저는 나름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가분한 꿈을 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느 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어떤 여자가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잠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들어오라고 했죠. 저희 집에 들어온 여자는 자신을 남편 회사 격리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에게요? 무슨 할 말인데요? 제가 그리 말하니까 여자가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물었더니 울먹거리면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에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저에게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게 뭔가요?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장 과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그 말은 지금 우리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당연히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처럼 가정에 충실하고 다정한 남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내연녀는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해보이듯이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모텔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증거까지 본 이상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내연녀에게 이제와 왜 이런 사실을 밝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내연녀가 대답하더군요. 저는 바보처럼 장 과장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거예요. 장 과장님이 분명 저한테 사모님이랑 이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어서 저한테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장 과장님이 저를 속였어요. 알고 보니까 장 과장님한테 여자가 또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랑은 2년 동안 만났대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여자 직접 만나서 진실을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내연녀가 2명이나 있다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내연녀가 한 말이 사실인지 물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절대로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오히려 그 내연녀를 스토커로 물더군요. 하지만 제가 내연녀에게 받은 증거사진을 보여주니까 그자 실토하는 겁니다. 근데 여보, 절대로 깊은 사이는 아니었어. 그냥 잠깐 만났던 거야. 안 그래도 이번 주 내로 정리하려고 했어. 그 격리 말고도 만나는 여자가 또 있다며? 그 여자랑은 2년씩이나 만났다며? 아니야, 대체 누가 그래? 그 격리가 그러더라. 본인이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사실을 확인했다던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또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간을 주면 모든 여자를 정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들을 정리한 후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새로운 여자들을 만났어요. 제가 남편 회사로 갔다가 직접 두 눈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목격했죠.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남편의 내연녀들을 모두 고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법에 관해서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파트 한 채만 받아서 이혼했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다른 여자랑 재혼하더군요.
그리고 현재는 아들, 딸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은 분들은 그래도 아파트라도 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혼한 지 1년 만에 그 아파트를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며칠 후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이 왔어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이랑 동업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믿고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동창에게 줬어요. 그런데 동창이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모든 돈을 날린 저는 사글세방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렵게 취직한 식당에서 한 손님을 만났어요. 여자 손님이었는데 차분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죠. 그 여자 손님은 혼자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지 않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와도 식사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아무데나 앉으세요. 여자는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더군요. 저는 그 여자 손님이 쑥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말을 건네지 않았죠. 제가 원래 손님들이 오면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자주 말을 걸었거든요. 아무튼 그 여자 손님은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에 계산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식당에서 봤습니다. 제가 아는 체 하면서 반갑게 인사했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전에 앉았던 상가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전에 주문했던 음식을 시켰어요. 저는 그때도 여자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 손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에 오더니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3일에 한 번씩 왔어요. 어느새 단골 손님이 된 겁니다. 그래도 손님이 부끄러울까봐 딱히 말을 붙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단골 손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일했어요. 근데 그건 왜요? 아니요. 그럼 혹시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랑 친하신가요? 매일매일 보는데 당연히 친하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이나 되세요? 식당 규모가 커서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럼 다들 일하는 시간이 다르시겠네요. 그렇죠. 시간대를 나눠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단골 손님은 그리 대답하고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젊은 아가씨가 희한한 궁금증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단골 손님은 식당에 올 때마다 저에게 직원들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마다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해줬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왠지 단골 손님이 대답하길 꺼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단골 손님이 2주 정도 보이지 않다가 오랜만에 식당에 왔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동안 왜 안 오셨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일이 바빠서 저녁 시간대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오후 시간대에만 일하는 제가 단골 손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단골 손님은 예전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서 늘 먹던 메뉴를 주문했죠. 저는 오랜만에 보게 된 단골 손님에게 서비스로 만두를 드렸어요. 그러자 단골 손님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혹시 자녀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자식은 없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런 걸 왜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럼 손님은 결혼하셨어요? 네, 5년 전에 했어요. 그럼 아이도 있겠네요. 네,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제 말을 듣고 단골 손님이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본인 아들 사진을 보여줬죠. 아들이 단골 손님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닮았네요. 그래요?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 닮았다고 하던데. 원래 시부모들은 다 손주들 보고 자기 아들 닮았다고 해요.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엄마 많이 닮았는데요?
단골 손님은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하루하루 아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앞으로도 씩씩하게 아이 잘 키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단골 손님과 제법 가까워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골 손님이 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면서 말을 붙였더니 그 단골 손님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거세게 내렸어요. 일하기 싫을 만큼 쏟아붓더라고요. 그래도 씩씩하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식당에 나갔어요. 제가 일하는 식당이 주로 탕 종류를 판매하는데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오전부터 손님이 많았습니다. 오후 시간대는 거의 절정이었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그 단골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붙였을 텐데 그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단골 손님도 제 상황을 눈치챘는지 가볍게 눈인사를 한 후에 빈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랑 같이 왔었는데 갑자기 저를 향해 손짓하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다가갔더니 아주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줌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주문한 매운탕이 너무 뜨겁잖아요. 봐봐! 나 입천장 다 된 거 보이죠? 저기 손님, 버너에다 끓여서 드시는 탕이니까 당연히 뜨겁죠.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 내가 몰라요? 매운탕은 당연히 뜨겁게 먹는 음식이 맞지?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신지? 서비스 정신 몰라? 아무리 뜨거운 매운탕이라도 손님 먹기 편하게 적당히 뜨겁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용암처럼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이래서 먹을 수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운탕이 뜨겁지 차갑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뜨거운 게 싫으면 본인이 버너를 끄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펄펄 끓여놓고 뜨겁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여자 손님은 매운탕이 너무 뜨겁다고 하면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화가 났지만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에 매운탕을 다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버너를 치우고 매운탕을 먹을 수 있도록 했죠. 손님이 매운탕을 한 입 먹더니 다시 신경질적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또 문제가 있나요? 아니, 지금 장난해? 너무 미지근하잖아. 이러면 매운탕을 먹는 맛이 없지. 다시 해와요. 손님이 너무 뜨거운 거 싫다고 하셔서 버너를 치웠는데 다시 가져다 드릴까요? 그래. 다시 가져와. 그래서 손님 요청대로 다시 버너를 가져와서 매운탕을 끓여드렸더니 이번엔 다시 뜨거워졌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념했다는 듯이 그러더군요. 그냥 먹을 테니까 대신 음식값을 받지 말라고요. 결국 공짜로 음식을 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 손님의 속내를 눈치챘네요. 음식값을 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진상을 부렸다는 걸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참다가 한마디 했죠. 단호한 말투로 음식값을 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글쎄 그 여자가 물컵에 있던 물을 저에게 끼얹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손님에게 대들어? 손님이 왕인 거 몰라?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나오라고 해! 손님, 정말 왜 이러세요? 사장님 지금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랑 말씀하세요. 너랑은 대화 안 해. 지금 당장 사장 오라고 하라니까. 다른 직원들까지 나서서 그 여자 손님을 말리려고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식당 떠나가라는 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진상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랑 같이 온 남자 손님의 물컵을 들어서 다시 저에게 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본 단골 손님이 달려와서 제 앞을 막은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여자 손님이 뿌린 물을 그 단골 손님이 맞아야 했죠. 제가 놀라서 허겁지겁 단골 손님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침착하게 자신의 얼굴을 닦던 단골 손님이 여자 손님에게 말했어요. 계속 소란 피우시면 영업 방해로 처벌받는 거 아세요? 게다가 지금 직원분이랑 저한테 물까지 뿌리셨죠? 이러면 폭행으로 간주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 모르세요? 뭐야? 네가 뭔데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건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단골 손님이 본인 자리로 가더니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서 여자 손님에게 보여줬죠. 그랬더니 여자 손님이 질겁하면서 몹시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단골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단골 손님이 판사인 겁니다. 단골 손님은 지금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여자 손님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음식값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건 당연하고요. 지금 직원분에게 사과하셔야죠. 아, 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큰 실례를 범했네요. 여자 손님의 사과를 받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고 여자 손님은 서둘러 계산을 마친 후에 같이 온 남자 손님과 식당을 나갔습니다.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곧바로 단골 손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단골 손님은 괜찮다고 하면서 본인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단골 손님이 입고 있던 블라우스가 다 젖었거든요. 저는 고민하다가 단골 손님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손님, 괜찮으시면 제가 티셔츠를 드릴 테니까 그거 입고 가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마르겠죠. 아니요, 제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마침 여분의 티셔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빌다시피 하면서 사정하니까 단골 손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단골 손님을 식당 쪽방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제가 가져온 티셔츠를 그 단골 손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단골 손님은 저에게 티셔츠를 받자마자 블라우스를 벗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아서 쪽방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블라우스를 벗는 단골 손님 허리 쪽에서 흉측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뒷문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벌벌 떨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걸음을 멈추니까 제가 어느새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식당이랑 저희 집이 차로 20분 거리인데 제가 그 거리를 미친 듯이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택시를 타고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에게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냐고 무슨 일이 또 생긴 거냐고 묻더군요. 저기 근데 그 단골 손님은 어디 갔어? 어딜 가긴요. 옷 갈아입고 집에 갔죠. 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도망치듯이 나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지러워서 밖에서 좀 쉬다가 왔어. 언니 그 진상 손님 때문에 너무 놀랐구나. 오늘은 그만 들어갈래요? 우리가 알아서 뒷정리할게요. 그날은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그 단골 손님 허리 쪽에 있던 흉측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했죠. 제가 보자마자 뒷문으로 도망쳤던 흉측한 그것은 다름 아닌 흉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흉터를 보고 도망쳤냐고요? 왜냐하면 그 흉터를 본 순간 그 단골 손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흉터를 보자마자 그 단골 손님이 제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저는 친딸에게 죄 많은 엄마니까요. 사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낳은 딸이죠. 그 당시에 저보다 6살 많은 남자랑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6개월쯤에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그 남자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부남을 꼬드겨서 아이까지 가진 상간녀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낳아서 혼자 키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저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악착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모가 집에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이러지 말고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모? 엄마가 난데 왜 입양을 보내요? 너 계속 네 아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입양 보내. 네 딸도 너랑 사는 것보다는 좋은 부모랑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내가 좋은 엄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모를 내쫓았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도 모르게 고민이 됐어요. 이모 말대로 입양 보내는 게 딸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사고가 생겼어요. 제가 딸아이를 방에 두고 잠시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기어서 부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상 위에 있던 뜨거운 보리차를 건드렸어요. 제가 보리차를 끓여서 식혀놓고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뜨거운 보리차가 딸아이 몸 위에 떨어졌어요. 저는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뛰어왔죠.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됐어요. 다행히 다른 곳은 괜찮았는데 딸아이 허리 쪽에 심한 흉터가 생겼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울다 잠든 딸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이모는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서 딸을 입양 보내라고 설득했죠. 결국 저는 이모 말을 듣고 딸을 입양 보냈어요. 사실 말이 입양이지 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딸의 존재를 애써 지웠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딸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이후 단골 손님이 식당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제가 빌려준 티셔츠를 가지고 식당에 오더군요.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단골 손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단골 손님과 함께 근처 카페로 갔죠. 제가 손님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요? 뭔데요? 사실 제가 손님에게 거짓말했어요.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그 딸은 제가 오래전에 입양 보냈어요. 저는 단골 손님, 아니 제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딸이라서요? 그러면서 딸아이는 말을 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제 친엄마를 찾으러 간 거였죠. 몇 개월 전에 제가 입양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처음엔 혼란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제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만나려고 식당에 온 건가요? 네, 제 친엄마가 그 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어렵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가도 직원 중에 누가 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죠. 그제야 제 딸이 저에게 왜 이것저것 물어봤는지 알게 됐어요. 제 딸은 저를 찾으려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친엄마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요. 제가 식당에 자주 갔던 것도 엄마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름 석자만 알지 얼굴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식당을 자주 갔어요. 모든 직원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그러던 중에 어렵게 엄마 사진을 구하게 됐죠. 그리고 놀랐어요.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직원분이 제 친엄마였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결혼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물어봤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자식이 없다고 대답하셔서 서운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식당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저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친엄마를 이해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버린 엄마를 다시 찾아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 딸은 처음엔 제가 원망스러웠지만 이젠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역시 사연이 있으셨네요. 다행이에요. 제가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든 키우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허리에 난 흉터를 볼 때마다 죄책감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낸 거예요. 네, 이젠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열했고 제 딸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이후 저는 딸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울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덕분에 어여쁜 딸을 얻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위와 손주도 만났어요. 다들 따스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는 자주 딸아이를 만나고 있어요.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있죠. 얼마 전에는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딸아이랑 사위가 마련해준 집이에요. 염치가 없어서 한사코 거절했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해야 본인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딸을 다시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과 응어리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부턴 오로지 딸만 바라보면서 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못 줬던 사랑도 많이 주면서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제가 한 반년 전에 진짜 기가 막힌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는 익숙하지 않은데 평소에 유튜브를 많이 하는 친구가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저에게는 4살 어린 아내가 있어요. 아내랑 저는 20대 중반쯤에 만나서 20대 후반까지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고 청혼하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날짜를 잡고 식을 올렸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별로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랑 결혼 후에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무탈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도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딸 2명 있는데 딸들도 직장생활 잘하고 있죠. 그랬던 저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이웃집 노총각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저희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건너편 집에 어떤 남자가 새로 이사 왔어요. 전에는 그 집에 노부부가 살았는데 아들네랑 합치게 되면서 이사를 갔죠. 아무튼 그 이웃집 남자는 서글서글한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사와서 떡은 잘 안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주변 이웃들에게 모두 떡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남자 첫인상이 매우 좋았죠. 당연히 저희 부부도 그 남자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항상 지나가다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했죠.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그 남자와 술을 마시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이웃 남자들이랑 동네 호프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혼자 마시려고 했다네요. 어떻게 이웃인데 그러라고 해요? 여기 앉아서 같이 마시자고 했죠. 그래서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사실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인데요. 네? 그게 뭔데요? 혹시 기록이 아빠예요? 가족들은 다 외국에 있나? 아, 저 혼자 살아서 궁금하셨구나. 네, 혹시 실례가 됐다면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 사실 아직 총각이에요. 총각? 결혼을 안 했다고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몇 살인데요? 저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이 되도록 아직 장가도 안 갔다고 하니까 처음엔 신기하긴 했죠. 근데 요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집 남자한테 농담식으로 말했죠. 잘 생각했다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면서요. 제 말을 듣고 같이 술 마시던 유부남들도 맞장구 치면서 맞다고 했고요.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술자리를 계기로 그 이웃집 남자랑 더 가까워졌죠. 저는 나름대로 그 남자를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노총각 사정을 대충 설명하고는 잘 챙겨주라는 식으로 말했죠. 근데 분명 처음에는 아내가 그 총각을 약간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 나이 먹도록 장가 못 간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는 무슨 이유? 결혼 안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만. 우리 큰딸도 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잖아? 여자랑 남자가 같아. 분명 이유가 있어. 같이 그럼 달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잘 좀 챙겨줘. 남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끔씩 그 남자에게 반찬 같은 것을 챙겨줬죠. 그러면 그 남자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반찬을 받아갔어요. 그리고는 꼭 과일이나 고기 같은 걸 사서 저희 아내에게 전해줬죠. 감사 인사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아내랑 그 이웃집 남자가 친해졌어요. 아내 입에서는 어느새 그 남자의 칭찬이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그 총각 말이야. 사람이 참 선하고 착하던데? 저번에 들어보니까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들한테 후원도 한다나 봐. 인상 보면 몰라? 딱 봐도 착하게 생겼잖아. 근데 당신은 웃기다.
전에 그 총각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내가 언제? 난 처음부터 좋게 생각했는데. 참. 그래, 그렇다고 합시다. 그때 아내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언제 그 남자를 집으로 초대하자고 했어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 남자를 바로 이틀 후에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줬죠. 제 생일상도 그렇게까지 차려주지는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살짝 질투심 같은 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웃에게 인색한 것보다는 베푸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좋게 생각했죠. 그날 오랜만에 이웃집 남자랑 술을 한잔 했는데 소주 3잔 마시고 취한 그 남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좋냐고요? 결혼하면 좋냐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왜? 동생 결혼하고 싶어? 네, 오늘 형님이랑 형수님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어디 주선 좀 해볼까? 여자 좀 찾아봐. 저는 딱 형수님 같은 여자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아,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제대로 찾아볼게.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친구들에게 다 연락해서 여자 하나만 찾아보라고 했어요. 친한 동생 소개시켜주려고 하니까 참한 여자로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일주일에 전화해서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여자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웃집 남자에게 연락해서 맞선을 주선해줬죠. 실제로 두 사람이 한 2번 정도 만났어요. 저는 분명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선해준 답례로 거하게 술이나 얻어먹어야겠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웃집 남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그만두려고요. 그만둔다고? 혹시 그 여자 안 만나겠다는 거야? 네, 어제 그러자고 했어요. 아니 왜?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었어? 좋은 여자인 것 같은데 어쩐지 내키지가 않아요. 내키지 않는다니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아니에요.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좀 아쉽긴 했지만은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말로 위로해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주 후부터 그 이웃집 남자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묘하게 꾸미고 다닌다고 해야 할까요? 영락없이 연애하는 남자의 모습이었죠. 어이 노총각, 혹시 요즘 연애? 네? 저요? 그려, 그쪽 말이야.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게다가 요즘 좀 잘생겨진 것 같아. 진짜 연애해? 아, 그렇게 보이나요? 이웃집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얼버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애하는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뭐랄까,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 같았죠. 괜히 대화 주제도 빨리 바꾸려고 하고요. 언급했다시피 조금 이상했지만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후에 친하게 지내는 정유찬 형님이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저기,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는데 말이지.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요? 있지.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해서 말이야. 이상한 광경이요? 무슨 광경인데요? 저기 빵집 바로 옆에 폐건물 하나 있잖아. 재건축한다 안 한다 말 많은데 말이야. 잘 알죠. 근데 거기가 왜요? 내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재수씨를 거기서 봤는데 말이지. 우리 마누라를요? 거기서 뭐하고 있던가요? 글쎄, 재수씨가 그 노총각이랑 손을 잡고서 귓속말을 하고 있더라고. 네? 우리 옆집 노총각? 그렇다니까. 근데 그 두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내가 눈썰미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 형님 눈썰미는 제가 알죠. 진짜 우리 마누라랑 그 노총각이 맞아요? 정확해. 하늘에 맹세코 두 사람이 맞았어. 동네에서 감 좋기로 유명한 정리주의 형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쩐지 기분이 쎄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아내를 은근슬쩍 떠봤죠. 당신 3일 전에 말이야, 오후 2시쯤인가? 그때 뭐 했어? 3일 전 오후 2시? 어제 먹은 아침도 가물가물한데 3일 전 일을 말하라고?
아, 장난치지 말고 3일 전 오후 2시에 뭐 했냐고. 뭐 하긴, 주부가 뭐해? 집에서 집안일 했겠지. 진짜야? 진짜 집에 있었어? 그럼 뭐 춤이라도 추러 나갔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이나 걸레로 닦아. 아내는 제 손에 걸레를 쥐어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내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정육점 형님이 착각했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왠지 체한 것 같았죠. 하지만 장사라는 게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나갔는데 오후부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곧장 한의원에 갔죠. 한의사가 급제했다고 하면서 침을 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맞았더니 금방 개운해졌어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쉬자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죠. 그런데 글쎄, 제 아내랑 그 노총각이 거실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꼴을 보자마자 두 년놈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두 년놈이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옷을 주워 입기 바쁘더군요. 제가 주섬주섬 옷을 입는 그 노총각 놈의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너 뭐야? 연애하는 것 같더니 그게 내 마누라야? 이게 미쳤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형님. 형님은 무슨 형님? 그리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내 눈으로 너랑 내 마누라가 그 짓 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변명하는 그놈보다 아내 반응이 더 웃겼습니다. 아내는 그놈 멱살을 잡은 제 손을 막 때리면서 당장 손 치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죠. 나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뭐? 뭐라고? 진심으로 뭐 한다고? 당신 미쳤어? 지금 그게 남편한테 할 말이야? 할 말 아닌 거 아는데 이제 내 마음을 숨길 수 없어. 미안한데 우리 그만 이혼하자. 이혼? 그 말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이야. 근데 나 안 해. 못해. 누구 줘라고 이혼을 해?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난 죽을 때까지 이혼 도장 안 찍어줄 거니까.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아내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한 번은 기회를 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놈을 데리고 나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놈이랑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장사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짐 챙겨서 나갔어요. 심지어 집 나갈 때 서랍 안에 있던 현금도 들고 나갔죠. 정확히 그 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0만 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내 아내가 연하남 노총각한테 눈이 뒤집혀서 도망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딸들도 기함했죠.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아내는 가족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에게 문자로 사정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성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웃들끼리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도 알았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저희 집 일이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동네 방네 팔려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들끼리 소곤거렸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저를 애처롭게 보면서 힘내라고 하기도 했고요. 제가 도대체 왜 마누라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두 년놈들을 꼭 잡아서 절단 낼 거라고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도망가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날 아주 늦게 잠이 들었어요. 아내가 도망가고 나서 통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암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들었던 터라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더 그 이상한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눈을 떠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웬 사람이 안방 서랍들을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냅다 소리치면서 불을 켰죠. 그런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게 제 아내 뒷모습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아내가 제 말을 듣자마자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년놈을 아작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요. 그래서 바로 뒤쫓았죠. 그 바람에 저는 아내와 한밤중에 추격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진짜 영화가 따로 없었죠. 저는 아내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헥헥거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담배를 끊을 걸 이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렸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아내의 뒷덜미를 잡았죠. 저는 그렇게 가까스로 연하 노총각과 도망간 아내를 한밤중 추격전 끝에 마주했습니다. 당신 뭐야? 또 돈 훔쳐 가려고 도둑처럼 몰래 들어온 거지?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런데 아내 행동이 어쩐지 이상했어요. 계속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죠. 당신 뭐야? 지금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지?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 그런 거 아니니까 좀 놔줘. 내 짐 찾으러 간 거야. 당신 짐이 거기 어디 있어? 당신이 도망갈 때 싹 다 가지고 나갔잖아. 어디 그 잘난 면상 좀 보여봐. 싫어. 왜 이래? 저는 싫다고 몸부림치는 아내를 억지로 돌려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그 면상을 확인한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할 만큼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일단 아내의 얼굴이 말도 못할 만큼 초췌했어요. 적어도 살이 10kg 정도는 빠진 것 같았죠. 그리고 이마에는 이상한 문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본 순간 심각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죠. 잠시 후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내 이마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당황해하더군요. 저는 경찰들에게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 말을 모두 들은 경찰들은 아내와 저에게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막 난리를 치면서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내를 억지로 경찰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야? 뭘 그래? 왜 그래? 이마에 새긴 문신은 뭐야? 당신이 한 거야? 상관하지 마. 내 이마에다가 문신을 하든지 말든지. 상식적으로 이마에다 문신을 한다는 게 말이나 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왜 그런 걸 물어? 우린 이미 끝난 사이인 거 몰라? 끝나긴 뭘 끝나. 아직 이혼 도장도 안 찍었어.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고. 저희 부부가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니까 경찰이 애써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아내에게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죠. 그런데도 아내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경찰관한테 당장 아내랑 바람난 그 노총각을 상간남으로 고소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고 그 문신은 뭔지 말해달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겨우 입을 열었죠. 왜 자꾸 물어봐. 지금까지 하늘님이 보호해주셨어. 난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장 이혼도장이나 찍어줘. 하늘님? 하느님이 아니고 하늘님? 그게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전지전능한 우리 하늘님이지. 하늘님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심판할 거야. 그때까지 나는 하늘님 보호 안에 있어야 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 어디 아파? 아픈 건 당신이지. 하늘님도 모르는 당신은 나중에 천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악다구니를 쓰는 아내를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제 아내가 맞는데 제 아내가 아닌 것 같았죠. 경찰들도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저에게 따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기 제가 볼 땐 말이죠. 사모님이 이상한 종교단체에 연루된 것 같은데요. 이상한 종교단체요? 사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요즘 사는 게 각박해서 그런지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경찰들도 골치고요. 그럼 저희 아내도 그리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내분 절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이대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더 큰일 치를 수 있어요. 저는 경찰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경찰관은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겠다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일단 집으로 왔죠. 그리고 아내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하늘님에게 보호받으면서 있었다고. 그럼 그 노총각 놈은? 그 노총각 놈이랑은 같이 있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 하늘님이랑 나를 연결해준 사람이 태철 씨인데 당연히 지금까지 같이 있었지. 연결해준 사람이 그 놈이라고? 그럼 그 놈 때문에 당신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체념했다는 듯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아내 말로는 그 총각이 먼저 아내에게 고백했답니다. 그래서 사귀고 있었대요. 그런데 태철 씨가 나한테 그랬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늘님 허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했어. 당신은 그 말을 믿었어? 태철 씨가 하는 말인데 당연하지. 그래서 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하늘님이 있는 단체에 속해야 한대. 그래서 그 단체로 들어간 거야. 그럼 지금까지 그 단체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야? 응, 맞아. 친절하신 분들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일도 줬어. 일을 줬다고? 응, 맞아.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줬어. 당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데? 제 질문에 아내는 지금까지 그 단체 안에서 생활용품을 팔았다고 했어요. 치약이나 칫솔, 샴푸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장판도 팔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다단계잖아. 그런 거 아니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몰라? 하늘님이 일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물건 판 돈은 다 어떻게 했어? 당신 통장에 있어? 그건 내 돈이 아니야. 하늘님 돈이지. 그럼 단체에다가 다 줬어?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흘리니까 아내가 역정을 내면서 비웃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님을 비웃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노총각한테 연락하라고요. 우리 태철 씨는 왜? 당신이 봐서 뭐하게? 나도 그 하늘님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말이야. 그 태철 씨인지 뭔지 하는 놈에게 자세히 들어보려고. 진짜야? 당신도 하늘님에게 관심이 생겼어? 응, 그러니까 당장 전화해. 제 말에 아내는 바로 휴대전화로 그 노총각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저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노총각이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나 봐요. 아내가 휴대전화를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말했죠. 아이 동생,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형님도 잘 지내시죠? 응, 다름이 아니고 내가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솔깃하더라고. 나도 그 하늘님 좀 만날 수 있을까? 하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동생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 노총각은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내일 집 근처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후에 정말로 집 근처 카페로 저를 만나러 왔죠. 저는 아내를 데리고 카페로 가서 노총각을 만났습니다. 노총각 역시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형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게 말이지, 아내가 그동안 그 단체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팔았다고 하던데 진짜야?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판 돈을 왜 그 단체가 가져가는 거야? 판 거는 우리 아내잖아. 미자 씨가 기꺼이 하늘님에게 바친 겁니다. 저희가 억지로 뺏어간 게 아니에요. 노총각이 그리 말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그렇다고 본인이 기꺼이 준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아내가 원하면은 물건 판 돈을 하늘님인지 뭐식인지한테 안 줘도 되는 거야?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다 바칩니다. 그렇게 덕을 쌓아야 나중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 근데 내가 동생 말을 들으니까 말이지 다단계랑 너무 비슷한데? 동생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실망이네요, 형님. 다단계라니요? 저희는 종교단체입니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판다며? 그럼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말이 잘 통하지 않네요. 하늘님에게 정말 궁금하신 거 맞아요? 제가 그리 말하는 노총각에게 이마에 새긴 문양은 뭐냐고 물었더니 하늘님을 섬긴다는 표시랍니다. 역시 그 노총각도 이마에 그 문신을 새기고 있었죠. 솔직히 미친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하고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치료받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그 노총각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미성년자라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했을 테지만은 아내는 성년이잖아요. 경찰에게 말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저랑 기꺼이 이혼하고 그 노총각이랑 함께 종교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족을 감췄죠. 이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후회하지 않겠어? 우리 딸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당신도 미련 떨지 말고 날 잊어. 아니면 나랑 같이 하늘님 곁으로 가든지. 제가 싫다고 했더니 그럼 아예 없는 사람처럼 잊고 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 노총각이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사이비 종교로 데리고 가려고요. 뭐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요. 아무튼 나중에 한참 후에 친절한 경찰관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종교단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고소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건 진행 과정을 그때그때 말해주겠다고 했죠. 현재도 수사 중이라서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어요. 소문으로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걸 눈치채고는 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도망간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중에는 제 아내도 있겠죠. 저는 그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교인데도 요즘 매일 밤 산에서 기도해요. 제발 아내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사실 아내랑 저는 이미 끝났다는 걸 잘 알아요. 아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은 없어요. 아직도 아내랑 그 노총각이 거실 바닥에서 뒹굴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딸들이 마음에 걸려요. 요즘 딸들이 엄마 찾는다고 고생하거든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가만히 두라고 했는데 자식 입장에서 그게 되나요? 그래서 아내가 딸들 생각해서라도 제정신을 차렸으면 하네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소 우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도 저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내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발 이상한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니까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평소에 썰맘을 잘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 사연을 써보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실 사연을 보내기까지 망설이는 시간이 많았는데 친구가 한번 보내보라고 용기 줘서 보내게 됐어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말해볼게요. 우선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이고 남편과는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조금 늦게 가진 편이라 현재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노골적으로 돈 많은 며느리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탁소집 막내딸인 저와 남편이 결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너 차라리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라. 원하는 액수요? 그래, 원하는 액수를 말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 주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어머니, 저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사랑이 밥 먹여준다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은 맞지 않아. 수준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돈 받고 헤어져. 아니면 너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가 협박하는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들 잘 키워서 의사 만들었는데 집안 좋은 아가씨에게 시집 보내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실제로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저도 남편을 그만큼 사랑했고요. 그때 저희 부부가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네요. 남편이 그리 완강하게 나오니까 시어머니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죠.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첫째 아들을 버린 기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방님을 줄기차게 맞선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치과 의사인 동서와 결혼시키셨죠.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 서방님이랑 동서가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제대로 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작정하고 시집살이를 시키신 거예요. 우선 저희 부부랑 서방님 부부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절대로 저에겐 인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동서만 붙잡고 좋아하셨죠. 그리고 나서 동서는 서방님이랑 함께 안방에서 쉬게 했어요. 대신 저를 종부리듯이 부려먹으시면서요. 덕분에 저는 시댁에 가면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만 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먹듯이 괴롭히셨고요. 그래도 아이를 낳고 싶었던 터라 포기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 5번 해서 임신에 성공했네요. 그리고 어여쁜 딸아이를 낳았죠. 근데 손주가 아닌 손녀라서 시어머니가 저희 딸을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어요. 동서는 똑같이 딸을 낳았는데도 손수 미역국까지 끓여주시고요. 사실 이 정도는 약과예요. 친정 부모님은 아직도 모르시는데 저는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물세례까지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서 심부름 시켰다고요. 그때가 시아버지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모두 모여서 음식 준비를 했죠. 물론 대부분 음식은 제가 했지만요. 그런데 잡채에 넣으려던 참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동서에게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동서 그 여유 같은 년이 그걸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본인을 부려먹는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동서의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에게 물을 끼얹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 호통치셨습니다. 너 뭐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네가 뭔데 내 며느리를 괴롭혀?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 믿어주세요. 그냥 참기름만 사다 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걸 왜 얘한테 부탁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 저도 같은 며느리예요. 근데 아버님 생신 준비를 왜 저만 해야 하는데요? 왜냐고? 우리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축하드린다고 따로 200만 원이나 줬다. 근데 넌 얼마나 줬니? 꼴랑 50만 원 주지 않았니? 그게 이유야. 지금 돈 때문에 저랑 동서를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서럽니? 그럼 다시 태어나. 돈 많은 부모 밑으로 다시 태어나면 내가 예뻐해주마. 보다 못한 서방님이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너무한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때까진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모질게 굴 때마다 남편이 많은 위로를 줬으니까요. 근데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못마땅하셨겠죠. 그래서 작정하고 제 결혼 생활을 끝장내셨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장을 보러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는 날이 많아요. 그날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누가 저에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떡을 들고 서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사 와서요. 떡 좀 드리려고요. 아, 그러셨구나. 반가워요. 떡 맛있게 잘 먹을게요. 동네가 참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계속 살다 보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참 부침성 좋고 다정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맹세코 특별한 감정은 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이랑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청년에 관해서 조금 알게 됐죠. 청년은 30대 후반이었고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나중에 우리 딸 영어 과외가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던 중 청년이랑 몇 번 정도 밥을 먹고 차를 마셨어요. 모두 그 청년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저는 청년의 제안을 호의로 받아들였어요. 머나먼 타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왔는데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래서 잘해주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났을 때 딸아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돌아왔다가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청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에게 말했죠. 어머, 무슨 일이세요? 저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사실 고민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괜찮으시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 1시쯤에 집 앞으로 오겠다고 했죠. 그때까지도 저랑 청년은 서로 휴대폰 번호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딸아이가 청년에 관해서 물었을 때 저는 이웃에 사는 오빠인데 몇 달 전에 이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청년이 약속 시간에 맞춰서 집 앞으로 왔길래 나갔어요. 저는 당연히 동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는데 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차요? 어딜 가려고요? 가까운 곳에서 바람이라도 쐬자고요. 그냥 동네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혹시 다른 동네 분들이 들을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도대체 무슨 얘긴데 그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차에 타세요. 그때 제가 조금 머뭇거렸더니 청년이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죠. 엉겹결에 차에 올라탄 저는 청년이랑 시흥에 있는 어느 저수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청년에게 바로 물어봤죠. 이제 말해봐요. 대체 무슨 고민이길래 뜸을 들이는 거예요?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한테요? 그게 뭔데요? 저 사실 좋아해요. 좋아한다뇨? 저 그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유부녀예요. 딸도 있어요. 저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가볍게 만나도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라면 전 돌아갈게요. 제가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니까 청년도 따라 내렸어요. 그리고 다급히 저를 붙잡더니 억지로 껴안으면서 말했죠. 저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발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유부녀라고요. 저는 소리치면서 청년을 가까스로 떼어냈어요. 그리고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택시를 불러서 바로 집으로 왔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그 후로 그 청년 얼굴도 보지 못했고요. 사실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까 고민도 해봤어요. 근데 친구들이 굳이 싸움 일으킬 거 뭐 있냐고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됐고, 너 주말엔 네 남편이랑 좀 와라. 시어머니는 그리 말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죠. 어쩐지 그날따라 시어머니 전화가 쎄하게 느껴졌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기분 탓이 아니라 직감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서방님이랑 동서도 와 있더라고요. 서방님이랑 동서도 와 계셨네요. 네, 엄마가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하셔서 오늘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요? 저희도 부르시던데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요. 조금 걱정되네요, 형수님. 분명 시어머니가 식구들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았어요. 잠시 후에 시부모님이 안방에서 나오셨는데 두 분 모두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죠.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다른 식구들도 느꼈어요. 그래서 서방님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뭐예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안 좋아? 그럴 일이 있어서 부른 거야. 그러니까 뭔데?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생겼지. 생겨도 단단히 생겼지. 진짜? 무슨 일인데 그래? 서방님이 다그치며 묻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어디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 제가요? 그래, 우리 집안에서 문제 일으킬 사람이 너 말고 또 있겠니? 제가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어머니. 그때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또 생사람 잡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서방님도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줬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시고는 안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진 몇 장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사진을 제 얼굴에 던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내가 저거 집에 들이지 말자고 한 거다. 이 사단이 날 것 같아서.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에 망신을 주는구나. 어머니,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해? 이 사진을 보고도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시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 서방님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주워서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를 보더군요. 그런 서방님 표정을 읽은 남편도 서둘러 사진을 확인하더니 패닉이 됐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러니까 동서도 사진을 보더니 놀라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머 형님, 이게 대체 뭐예요? 왜 그래 동서? 도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그래? 제가 묻자 동서가 저에게 사진을 주었어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세상에, 그 청년과 제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청년이 저를 껴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이제 어디 한번 말해봐라. 도대체 이 남자 누구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이 남자는 저희 동네 사는 청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우리 아들을 두고 동네 청년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구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진이 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외치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서 이런 짓을... 아니에요, 어머니. 제 말 믿어주세요. 저 청년이 일방적으로 저한테... 여기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그때 멍하니 앉아있던 남편이 일어나더니 식구들에게 저희 부부끼리 대화 좀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죠. 저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왜 청년 얘기 나한테 안 했어? 나도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 근데 친구들이 굳이 말하지 말라고. 괜히 싸움만 난다고. 그게 말이 돼? 당연히 나한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근데 진짜 그런 사이는 아니야. 믿어줘. 둘이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을 내가 봤는데 그 말을 믿으라고?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그 청년이 먼저. 미안한데 나 당신 말 못 믿겠어. 그러니까 생각 정리할 때까지 시간을 좀 줘.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뒷수습을 위해 시댁으로 돌아가 나름대로 상황을 다시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 몇 장 때문에 순식간에 불륜녀로 낙인 찍혔어요. 처음엔 그 사실이 억울했는데 나중엔 도대체 그 사진을 누가 시어머니에게 준 건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시댁으로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사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걸 왜 묻니?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정말 그 사진 속 남자랑 그런 관계 아니에요. 진짜 믿어주세요. 네 말을 믿느니 옆집 강아지 말을 믿겠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짐 챙겨서 나가라. 저 그렇게 못해요. 제 억울함 꼭 밝히고 남편이랑도 화해할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그 청년 집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청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 청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 있는 부동산은 다 가서 물어봤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부터 뭔가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저는 억울함도 풀지 못하고 그대로 이혼당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보겠다던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지만 딸아이 양육권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죠. 나 위자료 다 필요 없어. 제발, 제발 여보, 양육권만 나한테 줘. 세연이는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같은 불륜녀에게 내가 아이를 맡길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 다 오해라고. 아니? 그런 말 이제 그만해. 세연이도 내가 키울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어머니 말대로 짐만 싸서 조용히 나가. 위자료? 웃기지 마. 설마 내가 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
남편의 그 말은 저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에 시어머니도 저에게 전화하시더니 협박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계속 버티는 거니? 어머니, 제발 딱 한 번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아직도 그 소리니? 너 오늘 중으로 그 집에서 나가라.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네가 본 그 사진 너희 부모님에게 보낼 거니까 그리 알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해? 다른 남자랑 놀아난 네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니? 내 말 명심해라. 니네 부모님 너 때문에 졸도하는 모습 보고 싶으면 계속 버텨봐. 다들 저에게 나가라고 하고 세상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저는 아이도 지키지 못하고 조용히 몸만 나왔네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친정 부모님에게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만 말씀드렸죠. 진짜 제 억울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자다가 비명을 내지르면서 깰 만큼 사는 내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아서 악착같이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틈틈이 그 청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일하던 식당에서 한 언니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술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사연을 들은 언니가 헛웃음을 흘기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동생아, 너 작업당한 것 같다? 네? 작업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누가 의도적으로 너 엿먹이려고 흉계를 꾸민 거라고. 도대체 누가요? 너는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 딱 답이 나오지 않니?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요? 내가 사실 예전에 1년 동안 심부름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 그때 네가 당한 것처럼 작업 쳐서 사람 인생 만신창이 만드는 사람 자주 봤거든. 그래서 확신하는데 네 시어머니가 그런 거야.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잡았어요. 증거 없이 갔다간 또다시 물만 먹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억울하면 어떻게든 성공해서 복수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복수만 꿈꾸면서 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 언니랑 같이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6평 남짓한 식당이었어요. 대부분 손님들은 동네 어르신이었고요. 그런데 식당 한 지 6개월 만에 택시 운전자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1년 뒤에는 기사 식당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다가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저희 식당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어 있었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저는 식당 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어요.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저희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이 100배는 늘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넓히고 직원들을 더 뽑아서 장사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꽃길이었습니다. 식당 시작한 지 3년 만에 얻은 결과였죠. 저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울면서 고백했죠. 엄마, 나 사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 아니야.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물어봤다. 그랬어? 나 사실은 시어머니에게 당했어. 당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나를 불륜녀 만들어서 이혼시킨 거야. 그게 대체 무슨...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세연이 생각하면서 버틴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엄마 걱정할까봐 못했지. 미안해요, 엄마. 좋은 소식 못 전해서. 아니다. 그런 집에서 계속 사느니 나오는 게 낫다. 우리 손녀딸을 못 보는 게 조금 그렇지만 2년이라면 언젠간 다시 만날 거다. 엄마. 나 반드시 우리 세연이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더 망설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댁 상황이 요즘 어떤지 남편 고모님 통해서 알아봤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모님만은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셨거든요. 하지만 이혼 후엔 볼 낯이 없어서 연락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3년 만에 연락했는데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 죄송해요, 고모님.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연락 못 드렸어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네, 고모님. 저도 고모님 너무 뵙고 싶어요. 저는 바로 다음날에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고모님을 만났습니다. 고모님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다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부 소식은 이미 들었어. 왜 이혼했는지도 알고. 그래서 나도 연락할 수가 없더라고. 네, 저도 그랬어요. 이제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어. 솔직히 나한테만 말해봐. 진짜 사실이야? 절대 아니에요. 저 지금도 너무 억울해요, 고모님. 그래서 지금 억울함을 풀려고 준비 중이에요. 무슨 준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즘 시댁은 어때요? 시부모님은 잘 지내세요? 제 물음에 고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말도 아니야. 쫄딱 망했어. 네? 망했다고요? 네 전시어머니가 기어이 사고를 쳤지. 그것 때문에 우리 오빠도 지금 언니랑 이혼하게 생겼어. 뭔데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새언니가 동창회를 갔다가 무슨 투자인가? 암튼 그런 정보를 들었나봐.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랑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다 거기다 쏟았대. 근데 글쎄 그게 다 사기였다고 하더라고. 사기요? 그 바람에 집 날라가고 빚 생기고 우리 오빠랑 새언니 다 신용불량자 되고 말도 아니야. 저희 남편이랑 서방님은요? 안 도와줬대요? 빚이 한두 푼이어야 도와주지. 요즘 창국이 병원도 잘 안 되고. 아,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요? 그럼 서방님은요? 그 집이 아주 반전이야. 사실 창민이 와이프가 좀 도와주면 해결됐을 거야. 새언니도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데요? 근데 그 여우 같은 애가 딱 잘라 거절했다더라. 그리고 자기 남편 주변 일을 꽉 쥐고 안 놓고 있다네. 혹시 창민이가 새언니 도와줄까 봐서. 솔직히 그 말 듣자마자 쌤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자 며느리만 챙기던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았으니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통해서 시부모님이 현재 살고 있다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서류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퀵으로 보냈죠.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퀵을 보낸 날 저녁에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도대체 어머니한테 뭘 보낸 거야? 내가 뭘? 아까 어머니가 당신이 보낸 서류 한 장 때문에 피토하고 쓰러지셨어.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는데. 암튼 대체 뭘 보낸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어디 병원에 계시는데? 왜? 가보려고? 일주일 후에 태어난다니까 집에서 보면 어때? 요즘 면회도 안 돼. 아, 그렇지? 그럼 알겠어.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 집으로 갈게. 당신도 내가 보낸 게 뭔지 궁금하면 그때 와. 저는 전 남편과 통화를 마친 후에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 뒤에 시댁으로 갔죠. 시부모님은 이미 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곱게 차려입은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제가 보낸 서류를 보여줬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게 대체 뭐니? 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을 왜 샀냐고? 경매로 나왔길래 산 건데 뭐 문제 있나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다가 제가 보낸 집 계약서를 박박 찢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소리 지르며 말했죠. 불륜녀 주제에 어디 감히? 네가 끝까지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구나. 우습게 본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시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3년 전 그 사진 어머니 작품이시죠?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말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듣기로는 돈이 필요한데 동서가 안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물고 빨고 했는데 속 많이 상하셨겠어요?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그러니까 썩 꺼져. 그 순간 전 남편이 집에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시부모님이 살던 집을 무슨 돈으로 샀냐고 묻길래 정직하게 벌어서 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전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너 당장 쟤 끌고 나가라.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 그러지 말고 얘기 좀 들어봐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여자 말을 왜 들어? 저 이 사람과 이혼하고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어쩐지 석연치가 않아요. 어머니가 그 사진을 어디서 얻은 건지 말해주지도 않고. 암튼 이제라도 그 사진 어디서 났는지 말해주세요. 갑자기 전 남편까지 글이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적지 않게 당황했어요. 그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감췄던 속내를 모두 드러내면 도와주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눈빛은 분명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빚 갚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식구들에게 다 밝히세요. 네가 기어이 시어머니를 잡아먹는구나. 선택은 어머님이 하세요. 어쩌실 거예요? 알겠어. 알겠다고. 다 가짜다. 이 사진 내가 조작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치면서 그리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전 남편이 놀라면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조작됐다니 어머니?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내가 돈을 주고 그 청년 고용했다. 그리고 일부러 새언엄마한테 접근하라고 시킨 거야.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 만들어서 사진 찍게 했어.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이혼시키려고 그랬다. 이혼을 시키려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그렇게까지 해서 어머니가 얻는 게 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반대할 때 안 했으면 됐잖아. 그럼 내가 이런 일을 벌일 일도 없잖니? 어머니는 끝까지 이 사람 잘못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누구 잘못인데? 난 너 잘 되라고 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 잘 됐어요? 저 지금 행복해 보여요, 어머니? 전 남편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호통치면서 말했죠. 됐고, 이혼해. 나 당신 같은 마귀랑 더는 못 살아. 내 집 말아먹은 것도 이혼 사유인데 뭐? 사진이 조작? 가짜?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필요 없어. 나 변호사 당장 찾아가서 소송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치며 말하고는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충격적 계략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서방님이랑 동서도 미안하다고 말했죠. 처음엔 뒤늦게 사과하는 식구들이 괘씸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몰라서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다 시어머니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이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보기엔 두 분이 곧 갈라설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는 한 달 후에 시어머니와 헤어지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당한 것처럼 조용히 집만 챙겨서 집을 떠나셨죠.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니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아버지를 원래 살던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남편과 다시 합치고 3년 만에 제 딸아이 얼굴을 봤죠.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마지막 도리를 다하려고 작은 원룸을 구해드렸어요. 현재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열심히 빚을 갚고 계세요.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시지만 아직은 어림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지켜본 후에 결정하려고요. 그럼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동서는 요즘 제 앞에서 설설 기어요. 제가 시키는 것은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악감정을 풀고 동서랑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식당 열심히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그러니 여러분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두었던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마음속의 별은 바로 30년 전 실종된 제 아들입니다. 그 녀석은 영재나 다름없던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5살 때 이미 한글을 깨우쳤고 7살에 구구단도 잘 외웠습니다. 한자도 제법 많이 알았고요. 요즘에야 워낙 학구열이 뛰어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 지금은 흔한 일인지도 모르겠으나 그 당시엔 무슨 학원이 있고 대단한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방 문짝에다 가나다라 쓰여진 종이 붙여다가 가르쳐주고 몇 번 읽어주는 것이 전부였죠. 근데도 녀석은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하면서 천자문도 제법 잘 읽조리고 따라 써볼 줄도 알았고 기특하고 영특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바라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소중한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은 7살인데도 어른들 틈에서 낯도 가리지 않고 제법 재롱을 떨곤 하였어요. 동네에서는 제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녀석은 유명인사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슈퍼마켓만 가더라도 우리 유명인사 오셨냐며 녀석에게 우유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돈 내고 사먹는 날보다 공짜로 얻어먹은 날이 더 많을 만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동네 아주머니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머니의 남편까지 와서 싸움에 끼어 자칫 주먹다짐까지 갈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를 마중 나온 녀석이 저와 동네 아저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아닌 아저씨의 품에 폭 안긴 적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우리 착한 유명인사님은 여기 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래도요, 제 아빠란 말이에요. 저를 봐서라도 봐주세요. 네? 녀석이 저를 보며 아빠라고 하는 말에 싸움 구경을 하던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봤고 어머, 아빠랑 다르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 아들을 낳으셨대? 엄마 닮았나 봐. 하면서 깔깔거리셨고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져 잘 해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유명인사 아버지라는 것이 알려져 이후로는 누구와 다툼이 있을 일도 없었고 녀석 덕분에 편안하고 행복한 날만 보낼 수 있었어요. 녀석은 아빠인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고 말도 잘 들어서 항상 제가 모임에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을 동반하여 야유회를 갔었는데 3, 4살 때부터 줄곧 야유회 무대에 올라가더군요. 장난삼아 무대에 올렸던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며 박수를 쳐주고 열띤 호응을 해줬더니 신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야유회에서 장기자랑을 재밌게 잘한 덕분에 회사에서 여러가지 상품과 함께 상을 주곤 했었는데 녀석은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 청소기를 받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밥통, 또 어떤 날은 냄비 세트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살림에 보탬도 되는 아주 똘똘한 녀석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푸짐하게 상을 받고 보물찾기에서 인형도 받아온 터라 녀석이 어찌나 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박 2일의 야유회를 즐기고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은 항상 조용합니다. 여러가지 게임들을 하며 평소에 안 쓴 근육도 쓰고 열정도 뿜어댔으니 말이죠. 회사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피곤함에 지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까불까불했습니다. 아내는 쿨쿨 잠을 자면서 가고 있었고요. 저는 아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진 사람이 음료수 마시기 게임을 했고 오는 내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저는 얼마나 배부르게 오렌지 주스를 마셔댔는지 화장실이 매우 급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차가 휴게소에 도착했고 전 녀석에게 같이 화장실을 가자고 했죠. 난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했더니 음료를 별로 안 마셨거든요. 아빠는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엄마 깨우지 말고. 하며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워낙 개구장이라 살짝 걱정되기도 했지만 차에서 내려서 바라보니 녀석은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저는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개구쟁이 녀석이 나를 놀래켜주려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하려고 했고 저는 식은땀이 다 나고 초조했습니다. 자고 있던 아내를 깨우고 기사님에게는 몇 분만 기다려주십시오 요청하고 휴게소를 돌아다니며 녀석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네요. 어디 꼭꼭 숨어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고 등 뒤로 달려들어 저를 놀라게 해줄 것만 같았지만 녀석은 없었습니다. 심각함을 느낀 회사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녀석을 찾는 것을 함께 도와주었고 이름을 불러대고 곳곳을 두리번거리며 함께 휴게소를 샅샅이 파헤쳐보았습니다. 1시간 반을 1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보았는데도 녀석의 모습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녀석을 찾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데 누군가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신락 같은 희망도 품고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휴게소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3일을 보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부터는 경찰과 함께 주변 산까지 수색하며 녀석을 찾아 나섰는데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녀석과 함께했던 시간이 다 나의 착각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신에 홀려버린 듯 정신이 빠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 회사는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고 1년 반 동안을 녀석을 찾는 데에만 몰두했어요. 휴게소 주변 아주 작은 동네 한 집 한 집 다 방문하여 녀석의 얼굴을 보여주고 꼭 연락해 주십사 신신당부를 하고 다녔습니다. 커다란 등산 가방에 등이 굽도록 전단지를 넣어 가방에 메고 그렇게 녀석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도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아내와 서로 힘내자고 다독이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의 노숙 생활로 아내는 이미 지쳐 있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 저에게 원망 섞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녀석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그 녀석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뭐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았어야지. 단 한시라도. 그게 왜 꼭 내 잘못이기만 해? 그럼 당신은 그렇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생각하면 애를 놀아주고 챙겨줬어야지. 당신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난 뭐 힘이 넘쳐나서 애랑 놀아준 줄 알아? 당신 조금이라도 쉬라고 내가 당신 배려했던 거잖아. 세상 전부였던 녀석을 잃어버리고 녀석이 없다면 우리 부부는 서로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속이 상하여 울컥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서로의 잘못이라고 우기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다 3년 만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가슴속에 후회만 차올라 숨이 막혔고 어떻게든 잊어보려는 생각에 힘들고 위험한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고층 건물의 유리를 닦는 일이나 외벽을 수리하는 일을 했고 왠지 모르게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녀석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을 버텨보았지만 하루에도 몇십 번에서 많게는 몇백 번 감정이 교차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만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주지스님의 말씀대로 108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하고 명상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어요. 절에 있는 동안에는 외부와 단절하고 지냈습니다. 절 안에서도 주지스님 외에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절 안에서 5년간 지내는 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주지스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라 하셨고 밀려나듯 도시로 나간 저는 어느덧 46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로 나간 후에 다시 하게 된 건물 외벽 청소는 한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일이 없는 주말에는 절에 가서 사람들과 모임을 하기도 하며 다시 사회에 적응해 나갔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모인 모임이라 각자 기거한 사연들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서로 위로해주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면서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재혼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라 똑부러지는 성격에 철두철미한 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명의 딸을 홀로 키워오면서 더 독해진 면도 있다고는 하지만 딸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건 아니냐며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홀로 아이를 키워오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딸들에게 많은 경험과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한 모양이었고 큰애가 12살, 작은애가 9살에 함께 가족이 된 우리 넷은 어느덧 저와 20여 년이란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큰딸은 아내의 명석한 두뇌를 닮아 수학교육과를 졸업해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아내의 예민하고 섬세한 면을 닮아 예술 분야의 재능을 보여서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 덕분에 외벽 청소 노동자에 머무르지 않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기술을 익혔어요. 아내의 지원과 뒷바라지 덕분에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낼 수 있었고 지금은 카센터 사장님이 되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에 젖어 살던 어느 날 제 마음에 파도가 몰아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맞벌이이고 자식들도 다 큰 성인들이라 집에서는 잠만 자고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건 고소하고 평소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드물게 되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시기가 시기다 보니 외식보다는 집에서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잦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에겐 저녁 메뉴를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렸죠.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은 배달음식 종류도 다양하고 편리하니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달음식을 잘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둘째 딸아이는 비 오는 날엔 역시 짬뽕 아니겠냐며 짬뽕을 주문했고 배달한 음식이 오자 기쁘게 나가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에 젖어 손이 미끄러웠던 배달기사는 짬뽕을 건네다 손에서 떨어뜨렸고
그걸 순식간에 잡는다고 낚아챘다가 오히려 짬뽕을 감싸고 있던 랩이 뜯어지면서 우리 둘째 딸아이의 다리에 국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아, 뜨거! 이게 뭐야? 똑바로 줘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나 당장 다음 주에 공연해야 하는데 이거 어쩔 거야! 둘째 아이는 현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아내와 큰애는 깜짝 놀라 현관 앞에서 둘째 아이를 거들며 배달기사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의 다리에 쏟은 국물을 닦아주었고 찬수건으로 다리를 감싸주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아내는 제가 말릴 겨를도 없이 배달기사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딴 일도 제대로 못해요? 나이도 꽤나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일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해. 당장!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배달기사는 한숨을 푹 쉬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기사님은 사과하셨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셔도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아내와 딸아이를 뒤로 한 채 저는 배달기사를 부축하는데 배달기사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기사의 얼굴은 바로 제가 3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한동안 잊고 살았던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웠던 녀석의 얼굴이었습니다. 전 배달기사를 빤히 바라보았고 당황한 배달기사는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더군요. 죄송합니다. 음식값은 안 받을게요. 횡하니 빠져나가는 배달기사를 보면서 저는 뭐에 홀린 사람 마냥 그를 쫓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날 알아보겠어요? 아니요, 전 처음 뵙는데요? 저는 지갑 속 한 구석에 꼭꼭 숨겨두었던 녀석의 사진을 꺼내며 배달기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요?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며 제발 부탁이니 저와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가 건넨 여분의 우비를 입고 우리는 추적추적 떨어지는 비를 맞으며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까 우리 아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됐을 테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해서 사과드리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제 보물이었던 녀석에 대한 이야기까지도요. 녀석과 너무 닮아서 그러니 신뢰가 되는 일이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줄 수 있겠냐고, 보상은 충분히 하겠다고 생각해보고 꼭 다시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배달기사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군요. 배달기사는 아닐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그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 같습니다. 배달기사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기에 저장하니 그의 사진이 뜨더군요. 기념이 될 만한 날들에 찍어둔 사진 같았는데 어릴 적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식구들 깰까봐 서재에서 혼자 숨죽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배달기사는 감사하게도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저는 아닙니다. 근데 내심 그랬으면 했어요. 아저씨 인상이 좋아 보였거든요. 전 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라서 아버지에 대해 그다지 좋은 추억은 없습니다. 어릴 적에도 술만 먹으면 때려 부수고 손찌검하고 깽판만 치고 다녔지 절 챙겨주거나 엄마한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을 안 먹으면 그나마 사람 구실은 했는데 알코올 중독이 뭐 별 수 있겠어요? 멀쩡한 날보다 정신 나간 날이 더 많죠. 그래서 그렇게 안 좋았던 추억들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전 아니에요.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검사는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사진을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갓난아기였을 때 사진부터 자라면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건네주면서요. 이 사람의 어릴 적 얼굴을 보니 녀석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고 만나주고 나와 이야기를 나눠준 게 어찌나 고맙던지요.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면 꼰대라고 싫어한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염치 없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배달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수입은 어떤지, 학교는 어딜 다녔는지, 대학은 졸업했는지 말이죠. 녀석의 또래라고 생각했는데 고생해서 그런가? 녀석의 나이보다 훨씬 어리더라고요.
재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막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집에서는 보탬이 되어주진 못하고 아이 기저귀 값은 벌어야 하니 이렇게 배달기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더 도움이 되고 싶더군요. 배달 일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다면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떻겠어요? 원한다면 내가 지원해주고 싶은데. 따님이 한 행동 때문에 미안해서 이러시는 거라면 전 괜찮아요. 마음에 안 담아두셔도 되고요. 아들 삼고 싶다고 하시는 거면 전 지금 있는 골칫덩어리 아빠도 버거운데 하나 더 생기는 건 사양하고 싶네요. 저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아들 삼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내 아이도 이렇게 장성했을 텐데 그 아이도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잘 자랐으면 해요. 비록 확인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영영 못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 아이는 똑똑하고 사람을 잘 따르니 좋은 분께서 잘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내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성공까진 아니더라도 잘 될 테니 어디 한번 도와주세요. 그 대신 나중에 딴 말할 게 없는 겁니다. 2배로 갚으라던가 키워놨더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던가 혹시 그런 말 하실 거면 처음부터 사양할게요. 전 아주 어렵사리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했고 근로계약서도 각서처럼 작성했습니다. 근무한 지 이제 8개월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튕기더니 그래도 요즘에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제법 열심히 하네요. 어쩌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엔 이 직원 와이프의 아기까지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것도 참 행복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좋아서 일부러 늦게 집에 보내고 싶은 나쁜 심보가 생길 때도 있다니까요. 물론 제 아내나 딸들도 가끔 카센터에 들르곤 합니다. 차를 험하게 몰아서 점검을 자주 받으러 오기도 하고 저를 챙겨주겠다고 커피를 사들고 오기도 하고요. 전엔 그게 그렇게 고맙고 좋았는데 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는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내가 얼굴을 알아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직원에게는 상처일 테니까요. 사람 상처가 뭐 쉽게 아무나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또 막상 얼굴 보면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욱하고 화가 올라오기도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나 딸들이 카센터에 오면 이 직원과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내나 딸이 아침부터 오게 되면 그날은 이 직원의 휴가고요. 점심때 커피 마시자고 오면 일부러 가장 멀리 있는 거리처에 심부름을 시키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저녁에 찾아오는 날엔 이 직원은 그냥 바로 퇴근입니다. 처음엔 직원이 제가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젠 본인도 눈치챈 모양입니다. 어떨 때는 또 내심 우리 식구가 카센터로 찾아오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자랑을 하자면 몇 달 전에는 추천서를 써서 대학도 입학시켰습니다. 저랑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더 잘 배워서 더 좋은 데 가면 저에게도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이 아이를 보면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 있는 녀석이 생각나지만 내 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나 대신 잘 보살펴주어 빛나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실종자 가족분들도 제 사연을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어디선가 꼭 빛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